새벽 3시 또 눈이 뜨셨나요?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뇌졸중 위험을 3배, 치매 발병률을 2.5배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35년간 수면의학을 전공해온 의과대학 병원 신경과 교수 한정우입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함께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은 실제 환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달 응급실로 실려온 72세 이문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4시경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빨리 발견하셔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원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3년 동안 하루에 2시간도 제대로 못 잤어요. 매일 밤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오랫동안 누적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문석 할아버지의 증상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깬 건 아니에요. 그냥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건강보험료는 제때 냈나? 아들 직장은 괜찮나? 내일 병원 예약은 몇 시였나?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인도 함께 잠을 못 이뤘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저도 덩달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가 모두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퉜어요. 할아버지의 혈압은 무려 220에 140까지 치솟아 있었고 혈당 수치도 400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자율신경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상태였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정상치에 50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뇌혈관 곳곳에 미세한 경색이 발견되었고 심장의 부정맥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다발성 뇌경색 전 단계, 즉 언제 큰 뇌졸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잠 못 자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서서히 생명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응급처치 후 의식을 되찾으셨고 저희가 제안한 종합적인 수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게 되는지 정확한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콩알만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역할을 하는 곳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 시상하부의 신경세포들이 하나둘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의 부품들이 마모되듯이 말이죠. 젊었을 때는 밤 9시만 되어도 시상하부에서 손과 손으로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시켰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이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제가 지난 10년간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상 환자분들의 멜라토닌 수치는 젊은 사람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들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깊은 잠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수면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와 4단계를 깊은 잠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청소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의 비율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8시간을 자도 실제로는 4시간 정도의 효과밖에 못 보는 거죠. 조금만 소음이 있어도 쉽게 깨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악순환입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가족 문제,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밤에도 계속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본래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치에 달해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데 밤에 과다 분비되면 뇌가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잠을 못 자게 되죠.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습니다. 이문석 할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입니다.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을 때 침실 온도가 무려 26도나 되었습니다. 추우면 안 되잖아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라는 부인의 걱정 섞인 말씀에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중심 체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의 결과예요. 원시시대 우리 조상들은 해가 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잠에 들었습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아직도 이런 본능이 남아 있어요.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하버드 의과대학의 15년간 추적 연구에서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의 서늘한 환경에서 잠을 잔 사람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잔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3배나 길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매우 정밀한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주변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 이제 밤이구나, 쉴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고 즉시 멜라토닌을 대량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방이 따뜻하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계속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칩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그럼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감기 걸리면 폐렴까지 갈 수 있다던데?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 오히려 더 깊게 주무실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침실은 서늘하게, 몸은 따뜻하게. 이것이 황금 공식입니다. 두꺼운 이불 한 장보다는 얇은 이불 두세 장을 겹쳐서 덮으시면 체온 조절이 더 쉬워져요. 실제로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추신 첫날부터 할아버지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신기해요. 처음에는 춥다고 느꼈는데 이불을 덮고 누우니까 오히려 포근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몸이 나른해지면서 저절로 잠이 오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빛 조절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 눈 안쪽에는 망막신경절 세포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시각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빛의 밝기만 감지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7시에 햇빛을 받으면 이 세포가 활성화되어 뇌의 시상하부에 기상시간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시상하부는 정확히 4분의 1시간에서 16시간 후인 밤 9시에서 11시경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타이머를 맞춰 놓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푸른빛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450나노미터 파장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뇌가 아직 대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즉시 중단시켜 버리는 거죠. 이문석 할아버지도 잠들기 전까지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라도 봐야죠. 하지만 이것이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대신 옅은 노란색 조명만 켜놓으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심심할 수 있지만 곧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거예요. 두 번째 환자인 68세 최영순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아들 직장은 괜찮을까? 며느리와는 사이가 어떨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이 안 와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서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하시더군요. 낮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드라마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밤만 되면 갑자기 모든 게 무서워져요. 남편 없이 이 큰 세상을 어떻게 혼자 살아가나 싶고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고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의 4배나 높았고 염증 수치도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에도 과다 분비되면서 몸 전체가 전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지금 할머니 몸은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긴장하고 있어요. 혈압이 치솟고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잠들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는데 한번 활성화되면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시상하부 마이너스 내 하수체 마이너스 부신 축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이 작동해서 코르티솔을 대량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맹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필요한 반응이었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었죠. 저는 할머니께 특별한 호흡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동안 후 소리를 내며 길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호흡법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근육이 이완됩니다. 동시에 미주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이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목, 가슴, 복부까지 연결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 중 하나인데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호흡만으로 잠이 온다고요? 그럼 그동안 고생한 게 뭐예요? 하지만 첫날부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호흡법을 10번 정도 하고 나니까 뭔가 몸이 무거워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밤 2시까지 뒤척였을 텐데 30분 만에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또한 라벤더 향을 활용하셨습니다. 라벤더 오일을 베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보셨죠. 라벤더의 주성분인 리날룰은 후각신경을 통해 0.3초 만에 뇌의 변연계에 도달합니다. 변연계는 감정과 기억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 부위인데 리날룰이 이곳에 도달하면 뇌파가 안정적인 알파 상태로 바뀌고 코르티솔 수치가 23%나 감소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향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벤더 향을 맡으면 왠지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자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의 그 편안함이 다시 느껴져요. 최영순 할머니의 치료 과정에서 흥미로운 방법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바로 걱정 일기 쓰기였습니다. 할머니, 밤에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침대 옆에 놓인 수첩에 적어보세요.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며칠 해보시니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걱정을 종이에 적어두니까 뇌가 이건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하고 안심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놓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인지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미완료된 과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과제를 외부에 기록해두면 뇌가 안심하고 그 생각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수첩을 보면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웃음이 나와요. 이런 시시한 걱정을 왜 그렇게 크게 생각했을까 싶어요. 낮에 보면 별것 아닌 일들이 밤에는 왜 그렇게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밤에는 모든 문제가 더 크고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전전두엽은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피곤하면 이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죠. 세 번째 환자는 74세 강민철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일반적인 수면제를 복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혈당 조절약과 수면제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 약은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제 수면제까지 먹으면 내 위장이 견딜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걱정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요법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바로 꿀과 천연 소금을 이용한 특별한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셔서 꿀 대신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꿀을 못 먹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꿀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꿀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단맛 때문이 아니라 뇌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휴식 모드로 전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스테비아 1티스푼과 히말라야 핑크 소금 4분의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죠.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의 또 다른 걱정이었습니다. 일반 식탁용 소금과 천연 소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천일염 같은 천연 소금에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런 미네랄들은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자연의 신경 안정제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의 300여 가지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경 전달과 근육 이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의 70%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면서 세포막의 정기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조절해서 과도한 각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칼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고 근육 수축을 도와줍니다. 강민철 할아버지는 이 음료를 마신 지 5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시고 나서 20분이면 졸음이 와요.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빨라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혈당 수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 조절이 더 쉬워진 것입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던 혈당이 잠을 잘 자니까 안정되더라고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어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와 바나나 조합도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유에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려면 혈내 장벽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해요. 이때 바나나의 탄수화물이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의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면 인슐린은 트립토판의 경쟁자들인 다른 아미노산들을 모두 근육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트립토판만 홀가분하게 뇌로 들어갈 수 있는 VIP 통로가 열리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이 잠올 때 주시던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뇌과학의 원리를 정확히 활용한 생활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는 비타민 B유까지 들어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멜라토닌 호르몬 자체가 직접 들어 있어서 말 그대로 먹는 수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맛이 나는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타트 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신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평균 85분이나 늘어났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언제 먹느냐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반드시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섭취해야 우리 위장이 소화 활동을 모두 끝내고 트립토판이 뇌에 안전하게 도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화시키느라 위장이 밤새 일하게 되어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쉬어야 진정한 휴식이 가능하거든요. 네 번째 환자인 66세 정수진 할머니는 목과 어깨 통증 때문에 밤에 자주 깨어나셨습니다. 할머니의 베개를 확인해 보니 높이가 무려 15cm나 되었습니다. 이 베개를 40년 넘게 써왔어요. 높아야 편하잖아요. 할머니의 말씀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높은 베개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할머니, 목뼈의 정상적인 모양을 아시나요? 저는 할머니께 손으로 시자 모양을 그려 보였습니다. 목뼈는 이렇게 앞으로 살짝 휘어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이 곡선이 강제로 펴지면서 일자목이 됩니다. 우리 척추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건축 구조물입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완벽한 S자 곡선을 이루고 있어야 하죠. 목뼈는 앞으로, 등뼈는 뒤로, 허리뼈는 다시 앞으로 휘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완벽한 설계가 용수철처럼 작용해서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고 몸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베개가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이 구조를 무자비하게 파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베개를 아예 안 베고 자면 되는 건가요?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베개 없이 자거나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목이 뒤로 과도하게 젖혀져 기도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기 쉬워져요. 나에게 맞는 베개 높이를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선 다음 뒷머리와 벽 사이에 생기는 빈 공간의 깊이를 재어보세요. 그 거리가 바로 여러분의 목 커브에 맞는 최적의 베개 높이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형이 다른데 일반적인 기준이 있나요? 할머니의 추가 질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똑바로 누웠을 때는 6cm에서 8cm,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 높이를 고려해서 10cm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정수진 할머니는 베개 높이를 7cm로 낮추신 후 첫날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높은 베개가 편한 줄 알았는데 낮은 베개로 바꾸니까 목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과 어깨가 뻣뻣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잠의 질이었습니다. 잠도 훨씬 깊게 자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소음이 있어도 깼는데 지금은 웬만한 소리에는 안 깨더라고요. 이는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목뼈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으면 기도가 충분히 넓어져서 호흡이 깊고 안정됩니다. 깊은 호흡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깊은 잠을 유도하죠.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장 나쁜 자세는 엎드려 자는 것입니다. 엎드리면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때 목뼈와 척추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또한 가슴이 눌려서 호흡도 어려워집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만세 자세도 피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어깨 관절에 무리를 주고 신경을 압박해서 팔 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누워서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의 부담이 줄어들고 다리 순환도 좋아집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과 척추의 정렬이 좋아집니다. 정수진 할머니에게 추가로 알려드린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 뒤쪽 풍지혈이라는 혈자리 마사지였습니다. 풍지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귀 뒤쪽 뼈 아래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혈자리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한 자율신경 조절 혈자리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귀 뒤를 만져보시면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뼈 바로 아래 목과 만나는 지점에 작은 움푹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풍지혈이에요. 양쪽 엄지를 사용해서 풍지혈 부분을 부드럽게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압력으로 30초 정도면 충분해요. 이 혈자리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풍지혈을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미주신경이 안정됩니다. 또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서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에 탁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혈자리를 불면증 치료에 사용해왔고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불면증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귀 뒤를 살짝 눌렀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지면서 동시에 졸음이 오더라고요. 마치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할머니의 소감이었습니다.
이제 이문석 할아버지가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셨습니다. 먼저 환경 조성부터 시작했습니다.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추고 습도를 55%로 조절하셨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설치해서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했죠. 베개 높이를 기존 12cm에서 7cm로 낮추고 매트리스도 새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이게 편하더라고요.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대신 은은한 노란색 조명만 켜놓으셨습니다. 라벤더 향을 맡으며 꿀소금 음료를 드시고 풍지열 마사지를 하셨죠. 침대에 누워서는 4-7-8 호흡법을 10번 반복하고 발끝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힘을 빼는 이완법을 실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7시에는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이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죠. 아침 햇빛을 받으니까 낮에 더 활기가 생기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식사 패턴도 조절하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가벼운 음식만 드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를 드셨죠. 놀라운 기적은 정확히 일주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다시 잠드는 시간도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20분으로 줄었고 깊은 잠의 비율이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수면다원 검사 결과 3단계와 4단계 깊은 잠이 치료 전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주 후에는 완전한 회복을 보였습니다. 밤 10시에 자연스럽게 잠이 들어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이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운하게 잠을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숙면을 취하자 할아버지의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혈압이었습니다. 220에서 140으로 떨어져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혈당도 400에서 15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약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할아버지의 기쁜 얼굴에서 건강을 되찾은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염증 수치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C- 반응성 단백질이라는 염증 지표가 정상의 3배에서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면역력을 나타내는 백혈구 수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지 기능의 개선이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자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며칠 전에 한 약속도 잘 기억하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수면제도 점차 줄여서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끊으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약 없이 잘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잠이 오니까 약이 필요 없더라고요.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밤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회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환경의 최적화가 가장 기본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되 완전히 조용한 환경이 어렵다면 일정한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규칙성이 생명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가능하면 평일과 비슷한 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셋째, 식사와 수면의 타이밍을 맞추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특히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열과 위장 활동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카페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체내에 머물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세요. 다섯째, 수면 의식을 만드세요. 잠들기 30분 전부터 매일 똑같은 순서로 행동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호흡법이나 명상을 하는 패턴을 반복하면 몸과 뇌가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9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넘게 노인성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보고 갖가지 수면제를 시도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선생님, 잠자는 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예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쉬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어요. 할머니의 첫 방문 당시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눈 밑에 깊게 파인 다크서클, 초점 없는 시선, 말끝마다 묻어나는 피로감. 20년간의 불면증이 할머니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체념하고 살려고요. 할머니는 다른 환자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온도 조절, 빛 관리, 호흡법, 꿀소금 음료, 베개 높이 조정, 혈자리 마사지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죠.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직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볼게요. 할머니의 의지가 굳건했습니다. 2주차에 들어서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진 느낌이에요. 3주차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12시에 자서 아침 5시까지 한 번밖에 안 깼어요. 이런 일이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10시에 자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깼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몸도 안 아프고 머리도 맑아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변화는 수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서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게 되었고 이웃들과의 교류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즐거워요.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할머니가 이제 다른 불면증 환자들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저처럼 잠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